아마 요게 예, 녹화를 시작을 할 거고요. 어, 녹화는 이제 그 일주일 동안 다시 보기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필요하다면 다시 재학습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도 어,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 일단 이제 2026년도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을 어, 조금 이제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한의학을 공부하면서 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어, 또 약간 좀 뭐랄까 그것을 내가 되게 완전히 이해하고 또 확고하게 활용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주제 가운데 하나가 기인 것 같아요. 또 이제 저희가 한약정신학센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활용을 할 때, 특히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그 명상학회 같은 그 단체에서 이게 분명히 명상과 기술련은 굉장히 서로 연관성이 매우 높은 그런 어떤 어, 관계에 있는데 마치 명상은 진행하는 거 굉장히 원래 꼭 들어가야 과학적인 되는 거랑 기술이고 상관이 없는 또 거라서? 기공은 뭔가 조금 과학적이지 않고 시대적으로 좀 뒤처져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부터 할 주제가 기에 대한 얘기인데 그 기를 한의사들끼리 얘기하는 그런 어떤 기의 컨셉에서 조금 확장해서 어, 심리학자 혹은 일반인 혹은 더 나아가서 환자를 위해서 기라는 것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를 갖고 저희가 3주에 걸쳐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기를 어떻게 뭐 측정 혹은 뭐 기의 기를 어떻게 그 뭐 일종의 평가 도구로 쓸 거냐라는 내용을 갖고 한 주를 할 거고 또 한 주는 그 기를 갖고 직접적인 치료 프로그램으로 개발했을 때 어떤 팩터들이 들어가 있고 어떻게 활용되고 있냐에 대한 내용을 갖고 3, 4, 5월 달에 그 원래회를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6월 달에는 명상학회 에서 진행하는 명상 원래회와 또 한의사 원래회를 합쳐서 어, 그 오프라인으로 한번 모여서 잠깐이라도 한번 서로 대화할 수 있는,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6월 달에는 마련하려고 전반기 저희 한의사 원래회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데, 어, 먼저 이제 잠시 후에 이제 윤석인 박사께서 기에 대한 평가, 측정에 관한 그 논리를 그런 걸 갖고 활력 척도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그 전에 그 기에 대한 그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짧게 정리를 해본 다음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제 그 하고 싶은 내용은 어 그 예전에 저희가 이제 명상학회에서 동계 집중수련회를 하면서 기수련이라는 내용을 갖고 어, 그
프로그램 워크숍을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명상학회 동계집중 수련회는 어, 대부분 다 명상 그리고 또 심리학 혹은 뭐 요가 뭐 그런 쪽의 어떤 그 전문가들이 제일 많은 집단이고 뭐 한의사도 일부는 있긴 하겠지만 주로 이제 동계집중 수련회는 어 뭐 이렇게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진행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한의사분들의 참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장소에서 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이해할 거냐라는 측면을 갖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동의하듯이 또 한의사분들은 특히 아마 명상과 기공 하면 그렇게 큰 차이를 두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기공이라는 것을 다룰 때 기라는 개념을 빼놓을 수 없고 그리고 또 명상과는 달리 치료적인 컨셉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이제 차이를 둘 수는 있을 겁니다. 우리가 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 기본적으로 황제내경이나 동의보감에서의 기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도 과연 기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개념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때로는 좀 불명확할 수가 있습니다. 어, 황제내경이라는 책의 그 중국 저자 정지총이라는 사람의 책에서는 이 기를 설명할 때 정기신을 한가운데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정을 몸을 이루는 기초물질, 신을 생명 그 자체의 활력,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를 생명을 유지하는 무형의 에너지 정보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도 호흡을 통해서 어떤 기를 뭐 양성하고 또 기를 조절하는 내용들이 언급이 되어 있죠. 사실 동의보감 역시 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때 기는 주로 이제 도교적 입장에서의 기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러다 보니까 호흡이라는 것에 관점을 더 많이 두고 있죠. 실제로 기에 대한 다양한 어떤 그 내용들을 정리한 책이 어, 과학자, 공학자이신 저 방기훈 그 방 교수가 쓴 기가 세상을 움직인다라는 책의 상하권에 있는 책인데 거기에는 기에 대한 그 지금까지 연구 내용들을 다 모아서 정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육아에서의 기, 도가에서의 기, 또 그런 입장,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그 성리학에서는 어, 이기론을 기반으로 해서 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어, 특히 유학적 입장, 도교적 입장을 어, 정리를 하면 기본적으로 생명력으로서의 기를 강조하고 있고 그것은 도교와 한의학에서 설명하는 기를 그렇게 이제 그 우주론적 기로 설명을 하고 있죠. 서양 쪽에서는 에너지 의학에서 그 기를
다루고 있고요. 주로 이제 그 양자의학 쪽에서 파동, 입자, 또 정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에 대한 문제는 제가 오늘 많이 다룬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 기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영역과 동의보감, 유학과 도교, 에너지와 에너지 의학과 기에서 이제 기를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사상의학에서의 기는 유학적인 입장에서 어, 리와 기를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 다 어, 본성,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고유의 특성, 원리 그런 거는 이제 이로 설명을 하고 있고 기는 어, 외부적으로 발현된 현상 그리고 관찰 가능한 어떤 특성 이런 걸 갖고 이제 기를 설명하고 있고요. 이것과 그대로 매칭돼가지고 연결되는 게 리와 기 그리고 성과 정이다 보니까 어, 그 사람의 어떤 고유의 특성은 본성으로 설명을 하고 그 사람이 발현된 외부적인 특성은 기와 칠정, 정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쭉 전반적인 내용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기라는 것은 외부로 발현돼 있고 관찰 가능하다라는 것과 그 관찰 가는 것이 밖으로 드러날 때 인간 안에서 가장 현저하게 드러나는 것은 정서다라는 관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를 해석할 때는 밖으로 드러난 현상, 그리고 감정이나 정서로 확인될 수 있는 인간의 특성, 이걸 이제 기로 설명을 하고 있죠. 이에 대해서는 뇌과학에서도 주로 이제 그 대뇌 변연계를 기반으로 해서 인체가 그 소위 말하는 어, 생물학적인 뇌와 인간의 뇌를 연결하는 그 어떤 관계에서 신체의 어떤 항상성, 그리고 그 어떤 새로운 균형을 만들어가는 알로스테시스적 관점에서 그런 어떤 그 설명을 할 때 바로 이제 그, 그것을 담당하는 뇌의 부위가 변연계, 해마, 편도체 등등을 말하는 거고, 여기서 드러나는 어떤 그 형태가 감정과 기억이다. 즉, 밖으로 드러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뇌과학 입장에서 볼 때는 앞서 뭐 유학과 도교, 사상의학에서 얘기했던 밖으로 드러나는 정서,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명확한 기억,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하나의 어떤 길을 설명하는 그런 어떤 걸로 뇌과학적 해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어, 끝으로 이 그림을 하나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그림은 베네피실에서
소위 말하는 감각과 1차 활동, 1차 행동의 뇌의 부위를 그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면적에 따른 우리의 감각 혹은 면적에 따른 우리의 행동이 뇌에서 얼마만큼의 포션을 차지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즉, 안면 부위는 실제로 우리 인체 내에서 불과 한 20분의 1 정도의 그 면적을 차지하고 있지만 뇌에서는 거의 3분의 1이라는 영역을 차지하고 있고 거기에 손까지를 다 추가하면 이 부위는 굉장히 적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인체 그 뇌에서는 거의 뭐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라는 것은 관찰 가능하고 우리가 감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특히 명상을 할 때 계속해서 신체 감각에 관찰하라 라는 어떤 그런 주문을 하게 되는데 일종의 예를 들어서 명상 기법 가운데 바디 스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떤 인체 부위를 하나하나 스캔하는 걸로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명상의 스캔을 할 때 대략적으로 그 가장 우리가 그 디테일하게 스캔할 수 있는 부위는 안면부, 또 구강내, 그다음에 손바닥, 손가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어떤 감각 기운을 확인하고 관찰할 수 있는 대상이 결국은 나중에 길을 다루는 데서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일단 마지막으로 드리고, 일단 뭐 기에 대해서 조금 그 다양한 각도에서 해석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수업 내용은 그 길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 또 다음번 4월 달에는 길을 갖고 어떻게 치료 프로그램을 만들 거냐, 그런 내용을 갖고 이제 그 중점적으로 할 거니까, 기에 대한 실증적 이해를 충분히, 이번 그 봄철 원래회를 통해서, 어, 이해하고 습득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그 윤석희 박사께서 오늘의 주제, 길을 어떻게, 어, 측정? 하여튼 판단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어, 그 강의를 해주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립니다. 한의학정신건강센터 윤석희입니다. 오늘 이제 기 또는 활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원래회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핵심에 대해서 핵심을 좀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심리학이라고 하는 그 학문이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두 가지 어떤 방법론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그런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조주의라고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기능주의라고 하는 게 있는데 구조주의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은 인간의 마음은 어떠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느냐 정말 그런 것에 이제 관심이 있어서 예를 들면은 인간의 마음은 생각이라는 게 있고 또는 감정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고 또 행동 또 좀 더 쪼개보면 뭐 욕구와 동기 이런 것들 요소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요소들로서 인간의 마음이 구성된다라고 이런 이제 구성 요소를 이제 탐색하는 그런 발견해 나가는 그런 연구들을 한 게 이제 구조주의적 그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기능주의라고 하는 것들은 인간의 마음이 어떤 것들로
구성되어 있냐? 뭐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각각의 요소들, 그러니까 인지든 감정이든 뭐 욕구든 동기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느냐,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더 이제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흐름처럼 제가 이제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 이제 기를 활력이라는 것과 연관시켜서 이제 이해를 하는데 뭐 흔히 이제 정기신이라고 하는 인간을 이해하는 데 어떤 세 가지 요소로서 이제 보거나 하는 이런 것들은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길을 이제 바라보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앞서 이제 김종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감정 또는 기억과 연관되어서 작동한다라고 한다던가 또는 감기축기 행기라고 하는 그런 활용하는 활용적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기능적 측면을 이제 그 기능적인 관점에서 기를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활력, 기에 대한 평가 도구로서의 활력은 기능주의적 관점으로서 기를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심리학자로서 실제로 기라고 하는 것이 인간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로서 실존하느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없을 뿐더러 그것은 이제 일단 제 관심사는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우리의 웰빙이든 우리의 건강이든 그런 맥락 속에서 그런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드린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제 혹시나 화면 공유가 잘 안 되거나 제 목소리가 잘 안 들린다 하시는 분들은 말씀 주시면 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어, 이제 기의 평가를 위한 심리 측정학적 방법론이라고 해서 통합적 활력 척도를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저희 한의학 정신건강센터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동안에 이제 개발한 하나의 척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이런 거였습니다. 어, 기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심리학자로서 이제 이 한의학 정신건강센터에 왔는데, 이 저만의 연구 주제를 한의학과 관련시켜서 이제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 기라고 하는 게 대체 뭘까? 기를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라고 고민을 했지만 사실 이 감이 참 안 왔습니다. 특히나 이제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그 기의 실체를 이제 증명하는 것은 사실 제 전공이나 이런 관점에서는 이제 불가능한 거였고, 다만 그 이 기를 이 건강이나 좀 의학 그 맥락 속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비슷한 개념이 이제 활력이라는 걸로 좀 대치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것과 관련시켜서 이제 연구 주제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갔고, 그 실제 연구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목차 좀 설명드리면은 이 활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고 이것들이 이제 현재 연구 현황들을 쭉 이제 시대수는 아니지만 좀 이제 나열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활력 연구를 할 때 또는 활력을 임상에서 활용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을 제가 연구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생각했던 것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구체적으로 세 번째는 이 제 센터 과제 일환으로서 개발한 통합적 활력 척도가 어떻게 개발되었는지, 이 기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객관적으로 신뢰롭게 평가할 수 위한 도구로서 어떻게 개발되었는지 심리 측정학적 방법론 그 관점에서 설명드리려고 하고,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척도를 개발했다가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임상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방향성을 드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연구가 단순히 연구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임상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오늘 임상 활용 예시까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활력 정의입니다. 사실 그 기원을 타고 들어가면은 네, 다들 익숙하실 수도 있는데 생기론에서 시작된 겁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이제 주창된 그 관점인데 유기체의 성장이나 유지, 활동, 발달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조절하는 고유한 에너지로 얘기가 됩니다.
핵심은 이거죠. 유기체가 갖고 있는 고유한 에너지로서 그러니까 무기물이 작동하는 그 기계화학적인 그 작동 원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관점입니다. 사실 근데 이런 관점을 우리가 과학의 맥락에서 측정 가능성을 담보하기는 참 어렵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후에도 좀 설명드리긴 하겠지만 어쨌든 활력이라고 하는 컨셉이 처음 시작된 것은 이 생기론에서 시작됐다. 뭐 기원이 되는 여러 철학자들 그 핵심 개념과 의미 같은 것들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생기론의 관점과 가장 잘 연결되는 것이 이제 우리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기입니다. 근데 이 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텐데 매우 광범위한 컨셉이죠. 앞서 이제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떤 철학적 관점에서 보면 우주 만물의 근본적인 작동 원리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좀 더 의학적 맥락과 좀 더 웰빙의 측면에서 얘기를 한다면은 어떤 신체 심리적, 영적 웰빙 또는 건강의 상징, 매개물로서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세 번째 얘기를 하는 그 근간이 되는 어떤 철학이라고 한다면 뭐 정기신,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사실, 그, 관심, 또는 이 척도 개발에 있어서의 어떤 가능성을 본 것은 바로 이 네 번째입니다. 이 기라고 하는 것이 그 우리가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신할 수 있지. 현재의 과학 수준으로는 확신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그 기를 느낄 수는 있다는 거죠. 흔히 되는 뭐 이제 화가 났을 때 치밀어 오르는 느낌이라던가 또는 뭐 우리가 우울할 때 소진되는 느낌이라고 하기도 하죠. 또는 우리가 즐거울 때 그러니까 이완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 좋은 느낌들. 이런 것들을 뭐 심리학에서는 감정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또는 이 내수용 감각이라고도 이름을 붙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어떤 이름을 붙이는 것이든 그거는 어떤 그 우리가 용어상 소통하기 위한 용어, 개념 정의일 뿐이고 그것을 그 기라는 것으로서 이해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즉, 기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주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현상학적 경험이라는 겁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심리 측정학적 방법론으로 이제 접근이 가능한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우울이나 불안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잘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추상적인 심리적 구성 개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분명히 느끼고 경험하죠. 다양한 요소들의 집합으로서. 이런 것처럼 활력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심리적 구성 개념도 우리가 측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그 관점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고, 어, 객관적으로 활력을 측정하려는 시도들은 이미 많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활력지수, 바이탈 사인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활력을 측정하기도 하고, 객관적 측정을 하기도 하고, 또 최근에는 이제 다섯 번째 활력 징후 또는 여섯 번째 활력 징후가 제시되는 것들 중에서는 보행 속도라던가 악력 같은 우리가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능적 바이오 마커들을 가지고 이거를 활력을 의미하는 지표다. 이렇게 이제 활용을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또는 좀 더 직접적으로 기를 측정하기 위한 대리 지표들이 이제 제시가 되는데 예를 들면은 피부 전도 반응 이라든가 이것들을 이제 가스 방전 시각화 장치를 활용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기의 그 측정을 하기 위한 대리 지표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다양한 논의들도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이따가도 좀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이런 객관적 활력 측정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한계점은 이 개념적 타당성과 측정 가능성에 있어서의 트레이드오프가 발생한다는 것인데 이따 뒤에서도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긴 하겠지만 어, 우리가 객관적 활력 측정하는 것은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기활력이라는 것을 측정 가능하게 구현했다는 점에서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측정되는 것들이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활력, 그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그거를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가 심리학에서는 구성 개념 타당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측정이 활력 또는 기라고 하는 그 구성 개념을 온전하게 반영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문을 가져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그렇고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그 도구들을 가지고서
측정한 것이 정말 기, 활력을 대변할 수 있는가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주관적 활력 평가라고 해서 심리학에서 이제 흔히 개발된 도구들입니다. 심리학에서는 활력을 이렇게 정의하는데요. 신체적인 요소에 기반해서 경험되는 긍정적이고 주관적인 에너지 느낌이라고 정의하고, 이 정의를 기반으로 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이제 문항을 만들고 다른 어떤 구성 개념들, 웰빙 또는 삶의 질과의 어떤 연관성을 보면서 해당 그 도구의 타당도를 좀 검증해 내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도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주관적 활력 척도라고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아마 이제 임상에서도 많이 써보셨을 텐데 SF36이라고 하는 삶의 질을 평가하는 표준화된 도구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하나가 바이탈리티, 활력, 이 하위 요인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활력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주관적 활력 평가가 갖는 객관적 활력 평가의 활력 측정에 대비한 어떤 한계점이라고 한다면은 이 신뢰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뒤에서도 설명드리긴 하겠지만 사실 신뢰도의 문제는 주관적인 평가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측정에서도 언제든지 존재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꼭 우리가 주관적 활력 평가에서, 그러니까 자기 보고식 평가에서도만 이런 신뢰도의 문제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그 의학의 메인스트림에 빠져 있는 그런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 가장 큰 문제가 이런 거죠. 응답 편향. 그 사람마다 좀 더 긍정적으로 그 응답하려는 경향성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응답하는 경향이 있기도 하죠. 이런 개인차의 오차 같은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그런 점에서 이제 자기 보고식 평가 도구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을 제기하는 거죠. 객관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면서 어, 이런 문항들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SVS는 주관적 활력 척도라고 해가지고 나는 깨어날 때마다 새로운 하루에 대해 흥분한다. 나는 에너지가 많다. 이런 문항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SF36도 보면은 의욕이 넘친다. 힘이 넘친다. 근데 이런 문항들을 보면서 좀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 우리가 활력 또는 에너지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 문항을 보면은 에너지, 힘이라고 하는 거를 묻는, 우리가 약간 순환 논리에 빠진 것 같은 저는 좀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게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활력 척도들의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활력이라고 하는 것들을 정의는 내었지만 그것들을 실제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조작적 정의, 그러니까 측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그 고민이 좀 많이 떨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그래서 뒤이어 소개할 저희가 개발한 통합적 활력 척도는 이런 기존 평가 도구의 한계점을 보완한 척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신 동향들을 좀 설명드리면 한 세 가지 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활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일 차원이 아니다. 어, 신체, 인지, 정서적 차원, 또 어떤 학자의 관점에서는 더 많은 차원까지도 고려가 될 수 있겠죠. 어쨌든 다차원적 구성 개념으로 본다는 겁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이 주관적 활력 척도라던가 이 SF36 같은 경우는 단일 요인입니다. 이 단일 요인으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런 SF36 문항들을 보면은 가장 큰 비판 중에 하나가 그냥 피로감을 묻는 문항 아니냐. 이게 활력이냐, 피로냐. 약간 이런 그 관점에서 이제 그 구성 개념의 그 고유성이 떨어지는 그런 비판을 받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최근에는 이 활력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한 단일 요인으로 구성된 게 아니라 다차원적으로 구성된 개념이다. 이런 관점이고. 두 번째는 이제 활력은 우리 일상에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기반이 되는 근본적인 내재 역량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활력 상태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객관적인 지표들, 예를 들면 만성질환의 개수라던가 복용하고 있는 약물 같은 객관적 건강 지표들, 임상 지표들이 있잖아요. 그것들 이상으로 개인의 만성질환, 일상 기능, 사망률을 전향적으로 예측한다는 그런 관점 또는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씩 좀 상세하게 설명드리면은 이게 최근 활력 관련 연구들을 좀 가져와 봤는데 어,
활력을 정신적 활력과 신체적 활력으로 나눠가지고 정신적 활력 같은 경우는 이제 디프레션 스케일, 이게 활력, 그러니까 우울로서 이제 정신적 활력을 측정하려고 하고 반면 이제 신체적 활력 같은 경우는 악력 같은 걸로 이제 대변해서 이제 측정하는 그 시도가 있습니다. 또 이제 최근 만들어진 척도 중 하나는 신체적 활력, 심리적 활력, 정서적 활력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각각의 조작적 정의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문항들을 만들어서 평가를 하기도 하죠. 그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제 개발한 통합적 활력 척도인데 오른쪽 맨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보시는 것처럼 신체적 활력에 해당하는 문항들, 심리적 활력에 해당하는 문항들로 나뉘어서 각각의 조작적 정의에 따라서 이제 문항들을 개발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활력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이상의 다차원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 개별로도 보면 아시겠지만 이 왼쪽에 있는 그 연구자의 경우에는 이 정신적 활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울과 비슷한 개념으로 정의를 내리기도 하고, 반면에 신체적 활력은 악력 같은 좀 더 이제 기능적 바이오마커로서 이제 측정하는 그런 시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점에 따라서는 이 각각의 하위 차원에 대해서도 대변하는 지표들이 좀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구성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조작화할 거냐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게 이제 WHO에서 2020년부터 30년도까지의 그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중 하나로 건강 노화 10주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제 초고령화라는 이슈가 이제 오게 되면서 특히나 이제 선진국들 사이에서 노인 인구 비중이 매우 높아지는 과정에서 건강한 우리의 노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라고 말을 했을 때 다섯 가지 요인을 얘기를 한 거죠. 첫 번째는 이 운동성, 두 번째는 인지, 그리고 세 번째 감각, 네 번째 심리. 이거 약간 정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마지막 다섯 번째를 이제 바이탈리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앞에서 소개했던 운동성이나 이런 그 인지 같은 그런 기능들은 이 외현적으로 드러나는 역량입니다. 이 바이탈리티는 그런 외현적으로 드러나는 역량들이 가장 기반이 되는 고유 역량으로서 제시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좀 아쉬운 것은 이게 좀 글씨가 좀 작긴 하지만 바이탈리티를 구성하는 요소들로서 다 이제 생리지표입니다. 사실상 뭐 미토콘드리아 그것과 뭐 여러 가지 생리지표들로서 이제 바이탈리티를 구성하는데 아마 그 WHO가 이제 뭐 의사들 집단이라서 뭐 그렇겠죠. 뭐 근데 저는 좀 아쉬운 점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객관적인 지표가 정말로 그 우리가 의미하는 활력, 그것들의 그 의미를 잘 반영할 수 있는지 개념적 타당성에 대해서는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세 번째로는 이 활력이라고 하는 주관적인 건강 지표가 우리 생존율, 서바이벌, 그리고 입원 비율 같은 것들, 객관적 건강 지표를 전향적으로 예측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연구를 좀 소개해 드리면은, 두 가지를 측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S라고 하는 것은 Subjective Health라고 해서 주관적 건강 평가, 그러니까 활력 같은 내가 얼마나 건강하냐라는 걸 이제 주관적으로 평가한 거라고 볼 수 있고, O에 해당하는 것은 객관적, objective health라고 해서 뭐 만성질환 가지고 있는 개수라던가, 복용하고 있는 약물 수라던가, 뭐 병원 방문 비율이다, 뭐 이런 것들, 객관적으로 우리가 정량화할 수 있는 것들로서 이제 측정한 것인데, 그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이제 서바이벌이 높게 유지가 됐던 것들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초록색은 주관적 건강과 객관적 건강이 모두 높은 상태. 이 S라고 되어 있는 회색 부분은 주관적 건강만 높은 상태, O는 객관적 건강만 높은 상태, 이 UH는 unhealthy, 건강하지 않은 상태, 두 가지 모두 건강하지 않은 상태인데, 보시는 것처럼 두 가지 지표에서 모두 이제 건강하다고 보고된 그 집단에서 이제 생존율이 가장 높게 유지가 됐고, 반면에 이제 한 가지에서만 이제 건강하다고 유지된 경우는 이 SO보다는 좀 낮지만
UH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 결과는 이 두 가지 지표에서 모두 건강하지 않다라고 평가된 집단에서 이 서바이벌 수준이 매우 급격하게 감소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객관적 건강 지표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S만 높은 것도 이 밑으로 빠져야 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이 객관적 건강 지수와 내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건강의 지표 간의 그 상호작용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어, 입원율에 있어서도 똑같은 양상이 나타납니다. 두 가지 지표에서 모두 낮은 경우에서 그 요양원, 그런 요양원으로 빠질 그 가능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네, 이런 이제 활력 연구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활력 연구의 고려사항을 좀 말씀드리면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활력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의 작동 원리라는 매우 큰 관점에서도 설명될 수 있지만 좀 더 좁게 한다면은 건강 및 웰빙의 지표로서 설명을 할 수도 있겠죠. 이 건강 및 웰빙의 지표도 이 공중보건의 영역에서 얘기하는 것과 그 정말 그 병원 뭐 이런 쪽에서 얘기하는 것 또는 뭐 상담자 만날 때의 맥락과 이런 것들이 또 다르겠죠. 그런 스펙트럼이 다를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맥락을 가지고서 연구를 할 거냐 또는 임상에서 활용할 것인지에 따라서 이 활력을 정의하는 것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한의학 정신건강센터에서는 임상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지표로 만들기 위해서 좀 더 오른쪽 스펙트럼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활력을 측정하기 위한 객관적 방법이 있고 또는 주관적인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개념적 타당성과 측정 가능성 간의 트레이드오프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객관적인 활력 측정 지표로서 악력이라던가 보행 속도 또는 피부 전도도 같은 것들이 이제 활용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선수랑 일반인을 이렇게 비교를 한다고 했을 때, 당연히 운동선수가 일반인들보다 악력이 높고 어떤 운동 수행 능력이 뛰어나겠죠. 그렇다면은, 운동선수가 일반인보다 활력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라는 그 질문. 제가 또 하나의 예시를 드리면은, 이따가 제가 노쇠 연구를 좀 설명드리긴 할 텐데, 그 65세 이상의 분들 중에서 약간 노쇠를 경험하는 분들을 이제 모집해가지고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인상 깊은 분이 정말 덩치가 약간, 그러니까 장군감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덩치 큰 사람이 오셨어요. 그 체육 쪽, 유도를 이제 정말 꾸준히 하시고 체육 선생으로도 이제 일을 하시면서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최근에 어떤 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그 스트레스 사건으로 인해서 매우 우울한 상태를 경험했지만 노쇠를 평가하기 위해서 이제 악력을 측정하거나 할 때 거의 50kg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그 기준 절단점이 되는 게 한 19kg인가 어쨌든 그렇게 되는데 그럼 그렇게 봤을 때 이 사람을 이게 활력이 떨어진 걸로 봐야 되나? 아니면 활력이 높은 걸로 봐야 되냐? 이 객관적 지표가 갖는 그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또 하나의 차이는 이런 겁니다. 20대 청년과 60대 노인을 보면은, 그 전에 좀 말씀드리면은, 뭐 피부 전도도 같은 것도 생각해 보면은, 교감신경계의 흥분, 활성도 지표로서 사용되는데, 이 피부 전도도를 기의 대리 지표로서 생각한다면은, 이 기라고 하는 것은 그럼 교감신경계의 활성도를 의미하는 거냐? 좀 의문이 들 수도 있죠. 최근에 있는 HIV 지표 같은 것들은 이제 이 자율신경계 조절 능력이라고 해서 좀 더 활력, 우리가 얘기하는 기 순환과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좀 더 타당한 지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HIV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기능이 이제 저하되면서 이제 수치가 낮게 나오게 됩니다. 뭐 SDNN 값이라던가 아니면 HF, LF 같은 이런 그 교감, 부교감 신경 지표 같은 것들도 나이가 들면서 총량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데 그럼 20대와 60대 노인들을 비교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당연히 60대 노인에게서는 이런 HIV 지표 같은 것들이 20대에 비해서 좀 낮게 나오거나 그렇게 될 텐데 제가 이제 뭐 명상 교육을 하거나 어떤 교육을 할 때 보면은 특히나 이제 평생교육원 현장에서 오시는 노인분들은 은퇴도 하시고 새로운 뭔가를 배운다는 그 기쁨을 가지고서 오십니다.
그분들을 보면은 정말 눈이 초롱초롱하게 이제 되는데, 반면에 뭐 최근 이제 20대 청년들, 특히나 이제 많이 이제 뭐 어떤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그 청년들을 보면은 많이 이제 다운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20대 청년과 60대 노인 그 두 사례를 보면서 누가 활력이 높냐라고 한다면은, 저라면은 60대 노인 그분이 더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고 계신다,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객관적 건강 지표가 갖는 측정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이점은 분명히 있지만, 해당 측정 도구가 활력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적절하게 반영하는지, 그 개념적 타당성은 우리가 좀 의심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주관적 건강 지표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뢰성의 문제가 있고 응답 편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관적 건강 지표는 개념적 타당성은 좀 높을 수도 있겠지만 그 측정 가능성에 있어서 여전히 이제 신뢰도의 문제를 직면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심리학에서는 이 심리 측정학이라고 하는 방법론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심리적 구성 개념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연구 방법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시를 들어드리면은 우울이라고 하는 개념도 보이지 않는 심리적 구성 개념이지만, 우리가 뭐 BDI든 뭐 햄디든 뭐 이런 것들로 이제 평가를 하죠.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매우 많이 활용되기도 하고, 그 보면은 우울이라고 하는 것은 흥미 감소라고 하는 차원이 있기도 하고, 식욕 감소, 우울한 기분, 또는 피로, 또 어떤 분의 경우는 자살 사고로까지 이어진 여러 가지 요소들의 집합으로서 이것들을 그 합쳐서 우울이라고 칭하는 겁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우울이라고 하는 심리적 구성 개념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게 된 것처럼 활력도 마찬가지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들을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활력을 뭐 신체적 회복력이 가장 큰 메인 팩터로 볼 수도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악력이라던가 보행 속도 같은 수행력도 이제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겠죠. 그것들이 전부이지는 않겠지만 하나의 요소일 수 있습니다. 통증 관련된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이런 신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서, 동기적인 측면까지도 활력의 매우 중요한 팩토로 볼 수 있습니다. 열정, 동기, 쾌활함, 그리고 삶에 대해서 호기심을 얼마나 느끼는지, 이런 것들이 다 활력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이렇고, 네, 일단은 이 3번 활력 척도 개발 과정까지 하고 잠시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러한 어떤 그 심리 측정학의 방법론을 토대로 해서 개발 과정을 좀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는 척도를 먼저 개발합니다. 활력이라고 하는 구성 개념을 정의하는 것이 먼저가 되고, 이두 번째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 것, 이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는 분명히 다릅니다. 개념적 정의는 그냥 말 그대로 이제 그냥 개념을 정의하는 것이고, 조작적 정의는 그 개념을 측정 가능한 형태로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예비문항 개발 과정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신뢰도와 타당도를 평가하면서 이 도구가 쓰임새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구성 개념 정의를 좀 말씀드리면은, 이 활력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할 때 일단 제가 염두에 둔 것이 이 가장 중요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일단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그 기의 관점, 양생의 관점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왜냐하면 그 기원이 되는 것이 생기론 또는 한의학의 기를 이제 기원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컨셉을 온전히 반영해야지 이 척도가 개발되었을 때도 이 그 개념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적 활력 척도가 모형이 되는 것이 왼쪽 그림입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통합적 활력 모형이라고 해서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신체적 활력, 두 번째는 심리적 활력이라고 해가지고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순환과 교류를 하면서 이제 모두가 높을 때, 그때 이제 통합적 활력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또 다른 그 예시를 들면은, 예를 들면 우리가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뭐 집에서 편안하게 쉬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신체적 활력은 이완,
우리가 쉼과 관련해서 신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들로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체적 이완. 그 다음에 우리가 이완돼서 에너지를 충분히 확보했으면은 낮에 그 에너지를 잘 써야겠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몰두할 필요가 있는데 그 영역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심리적 활력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적절하게 순환됐을 때 비로소 건강한 상태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잘 쉬는 사람 그런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이 모형을 그릴 때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심리학 모형들도 좀 참고를 같이 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 매슬로우 욕구위기 이론에 따르면은 가장 하단에 있는 생리적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그 다음 상위 욕구로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인데 그 다음 이제 상위에 해당되는 세 가지가 이제 흔히 기본 심리 욕구라고 하는 겁니다. 소속감, 그리고 유능감, 내가 잘하는 느낌, 그리고 마지막 자율성이라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때 사람들은 재밌지 않습니까? 다른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일을 하는 것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즐거움을 얻는 것처럼 이 심리적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이 심리적 활력도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으로 이제 좀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강의 자료를 좀 작성하면서 또 생각했던 거는 정기신이라고 하는 이 한의학의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은, 물론 저는 이제 전문가가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좀 고민해 좀 조언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공부한 바로는 기라고 하는 것, 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생명체의 그 물질적인 그런 기반이 토대가 되는 것이고, 이런 물질적 토대가 이제 기라고 하는 것을 매개로 해서 신이라고 하는 어떤 정신적으로 발현되는 그런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이 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저, 객관적, 어떤 실존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좀 어렵다 보니까 대신에 그것들이 신체적으로 발현된 모습이 정일 수 있고 또는 그 심리적으로 발현된 모습이 신이라고 한다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신체적 활력은 그 정에 해당하는 영역이고 심리적 활력은 그 신에 해당하는 영역이지 않을까. 다만 이것의 그 근본이 되는 그 기는 분명히 작동하는 거겠죠. 다만 그것이 측정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표현형으로서 드러나야 되는데 그 표현형으로 드러난 모습이 정이고 또는 신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어, 좀 너무 초보적인 생각이라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예. 자, 그 다음에 이런 그 구성 개념 정의를 토대로 해서 조작적 정의, 측정 가능한 형태로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신체적 활력과 심리적 활력 두 가지로 구성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신체적 활력은 우리가 이완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긍정적 신체적 느낌으로서 정의를 했습니다. 어, 다들 이제 아마 경험적으로 느끼시겠지만, 우리가 잘 자고 난 다음에는 개운한 느낌을 받죠. 근데 잘 못 자고 뭐 하루 종일 뭐 그 다음날 시험 공부 때문에 좀 밤을 새거나 하면은 두통이 있기도 하고 뭔가 좀 팔다리에 힘이 없거나 저리거나 아니면 통증 같은 게 느껴지도 하는데 우리가 잘 이완되었을 때 그때 경험하는 긍정적인 신체적 느낌들을 좀 문항으로 포함시키기 위해서 조작적 정의를 내렸던 것이고 심리적 활력은 앞서 이 모형에서 얘기하는 그 기본 심리 욕구가 충족되었던 상태, 내재적으로 동기화될 때 우리는 어떤 것을 경험하느냐, 삶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고 그 활동을 할 때 즐거움을 느끼고 정말 원초적인 즐거움을 느끼고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 상태를 심리적 활력이라고 정의를 내렸던 것이죠. 이 조작적 정의를 토대로 해서 이 문항들을 개발을 했습니다. 일단은 그 좀 말씀드리면은 이 전체 척도 개발 과정을 좀 더 알고 싶은 분들은 밑에 있는 레퍼런스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예비 문항을 개발했는데 신체적 활력 11문항, 심리적 활력 11문항 의 최종 문항이 개발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비 문항은 아마 한 44문항 정도가 예비 문항으로 개발됐는데 뭐 여러 가지 절차들, 내용 타당도를 거치게 되면서 최종 22문항이 만들어졌고 그중에 신체적 활력은 11문항, 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11문항이 신체적 활력, 밑에 있는 11문항이 이제 심리적 활력에 해당되는 문항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 응답은 0점에서 4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게끔 하는 자기보고식 척도가 개발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것들이 이 척도가 타당하냐, 정말로 그 활력이라고 하는 구성 개념을 잘 측정하느냐, 타당도를 검증해야 되고, 또 이제 신뢰도, 일관된 결과가 나타나느냐를 이제 신뢰도 검증을 했습니다. 이게 영어라서 좀 설명드리면은 위에 있는 이게 상관 분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활력 척도, IVS를 이제 활력 척도라고 이제 약어를 칭하고, SVS는 앞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주관적 활력 척도, 기존에 이제 개발되었던 척도이고, 밑에 SF36 비트라고 하는 거 바이탈리티 서브 도메인 입니다. 이 기존 척도와의 그 상관 관계를 봤을 때 0.72, 그 0.7에 해당하는 정도의 높은 수준의 그 상관을 보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근데 한 가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은 심리적 활력에서는 상당히 높은 상관을 보였지만 이 신체적 활력에서는 다소 이제 우리가 중간 정도 수준에 해당되는 상관을 보인다는 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개발한 이 IVS라는 통합적 활력 척도가 기존 척도들 단 차원의 척도와는 좀 다른 영역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는 그런 변별 타당도까지 제시하고 있는 결과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 HCL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경조증을 평가하는 척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활력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 느낌이죠. 근데 또 중요한 거는 긍정적인 에너지 느낌입니다. 근데 우리가 조증, 경조증 환자들의 경우에도 에너지가 매우 넘치는 인상을 받긴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활력이라고 부르진 않죠. 왜냐하면 활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의 웰빙 상태입니다. 하지만 조증 상태는 지속 가능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파괴적인 에너지 상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조증과 활력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또 상관관계 상관 계수를 보면은 0.39 이게 기준으로 하면은 작은 수준의 상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다른 그 활력 척도들 대비해 작은 수준의 상관을 보였다는 것은 이 IVS라고 하는 이 활력 척도가 이 활력이라는 구성 개념을 반영하지만 경조증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죠. 그렇고 이 준거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이 활력 척도가 우울이라던가 피로라던가 또는 웰빙, 삶의 질 같은 임상에서 중요한 그 지표로서 활용되는 것들을 얼마나 잘 예측하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활력은 BDI는 이제 우울과 부적 상관. 그러니까 활력이 높을수록 우울이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FS는 피로입니다. 그러니까 활력이 높을수록 피로가 낮다는 것. 활력이 높을수록 이 코모 SWB는 그 주관적 안정감, 웰빙과는 이제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WHQL은 삶의 질이죠. 삶의 질과도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분 타당도 같은 경우도 그냥 넘어가서 설명드리면은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이 기존에 개발된 SVS라고 하는 주관적 활력 척도가 있잖아요. 그 척도보다도 얼마나 더 잘 우울과 피로를 예측하느냐, 얼마나 잘 설명하느냐라고 봤을 때 결과적으로 더 잘 설명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서 검사 재검사 신뢰도를 보면은 이 척도를 그러니까 측정할 때마다 막 결과가 완전히 정반대로 되거나 하면 당연히 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동일한 표본의 대상자에게 2주 간격으로 이제 실시를 했습니다. 2주 간격으로 그 첫 번째 측정과 두 번째 측정 간의 상관을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0.78, 0.80, 0.71 정도로 이제 높은 수준의 상관을 보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스트레스 사건이 존재하지 않는 한 이 평가에 있어서 일관성이 확보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활력 척도를 개발했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고, 이제 그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우리 임상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그 전에 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미리 채팅창이나 좀 어딘가 적어두시거나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모든 그 수업이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시인데 한 10분 정도 쉬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음, 그러면은 9시 10분에 다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좀 잘 쉬시면서 좀 회복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하는 그 수업 자료는 다시 또 제가 줌 회의실 그 채팅방에 올려놓았거든요. 혹시나 이제 못 받으신 분들은 다운받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 그 전에, 잠시만요. 예. 그 전에 한번 좀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의 활력 수준에 대해서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저희가 개발한 통합적 활력 척도의 전체 문항이거든요. 이거 보시면서 아 이런 문항이구나 한번 좀 이해하고 가시는 게 이따가 이제 임상 활용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뒤에서는 다 영어고 다 약어로만 이제 또 설명드리고 또 다 통계 얘기이기 때문에 너무 이제 좀 추상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어서 일단 신체적 활력은 위쪽에 있는 11개 문항입니다. 앞서 조작적 정의에 따르면 우리가 충분히 이완되었을 때 경험하는 긍정적인 신체적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문항을 보시면은 뭐 상쾌한 느낌이 든다, 몸에 힘이 넘친다, 팔다리에 힘이 있고 가볍다.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앞서 보았던 SF36이나 SVS와 같은 약간 에너지 느낌으로서 좀 범주화한 문항입니다. 근데 밑에 보시면은 잠에서 깨어날 때 개운하다. 라는 것 같은 우리 수면의 퀄리티와 관련된 문항들도 포함이 되고요. 또 우리가 편안하게 쉬고 있을 때는 뭐 가슴이 막힘없이 시원하다거나 호흡이 편안한 것 같은 이런 상태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슴 답답함이 없는 그런 상태들도 하나의 문항으로 포함되고 있고, 어, 기능 수준 같은 문항들도 있습니다. 이틀 연속 외출해도 힘이 넘친다. 30분 이상 걷거나 서 있어도 지치지 않는다. 이런 기능적인 측면까지 포함하고 있고, 또 밑에 보면은 몸에 결리는 부위가 없다라던가, 머리가 무겁고 아프다 같은 이건 영문항입니다. 이런 통증과 관련된 영역들도 포함되어 있죠.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 보면은 우리가 이완되었을 때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경험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이제 측정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제 심리적 활력입니다. 어, 삶에 대한 열정이 있다, 적극적이다, 자신감이 있다, 또는 어떤 걸 하고 있을 때 즐겁게 몰입한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측면을 반영하는 약간 낙관성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기도 하고 내가 경험하는 것들에 대한 의미가 궁금하다. 약간 호기심 같은 것들이 이 문항의 심리적 활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0점에서 4점까지 각 문항에 대해서 체크를 하겠지만 이게 어렵다면은 여러분들 아마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미 어떤 느낌인지는 다 이해를 하셨으니까 내가 오늘의 지금 이 순간의 신체적 활력은 0점에서 10점 중에 몇 점일까? 심리적 활력, 내가 삶에 대해 얼마나 열정적이고 흥미를 느끼는지에 대해서는 0점에서 10점 중에 몇 점일까? 한번 스스로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척도를 개발하는 과정이나 최근에 맨날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 오늘의 신체적 활력은 한 4점이고, 너무 힘들 때는 막 2점일 때도 있고, 심리적 활력은 뭐한 7점이고, 뭐 8점이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를 하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척도에 대해서는 다들 이해하셨을 것 같고, 이제 구체적인 임상 활용 예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개의 연구를 설명드릴 겁니다. 활력이라는 것과 관련되어서 말씀할 수 있는 그 임상 장면에서 쓰일 수 있는 것들이 신체적으로는 노쇠,
심리적으로는 또 정서적으로는 우울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그래서 이 활력 척도를 노쇠 환자를 선별하고 평가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가설을 세워서 그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 대상자들은 노쇠로 의심되는 116명을 타겟으로 했고요. 이 노쇠 의심자라고 하는 것은 이미 진단을 받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노쇠의 증상들이 있죠. 체중 감소라던가, 뭐 탈진감이라던가, 또는 좀, 좀, 좀 피로감,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오셨을 때, 그분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이 프레이트 인덱스라고 하는 그 표준화된 진단 기준을 토대로 해서 이 5가지 지표가 있거든요. 체중, 탈진, 신체 활동, 보행 속도, 악력. 이 5가지 중에서 3개 이상이 양성인 경우는 노쇠, 한두 개인 경우에는 전노쇠, 그리고 아무것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정상군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노쇠와 전노쇠에 해당되는 분들이 이제 59명이었고 정상군은 57명이었습니다. 이 진단까지 모두 마친 다음에 측정을 합니다. 자기보고식 평가로는 우리가 개발했던 IVS라는 통합적 활력 척도를 측정하고 또 한국판 노쇠지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 KFI입니다. 약어로만 이따가 설명드릴 것을 약어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KFI도 임상과 면담을 토대로 해서 이제 평가하는 겁니다. 대신 이것은 0점에서 8점까지 해당되는 그런 점수 범위를 갖고 있고요. 피로를 측정했고 주관적 웰빙, 삶의 질. 이 KFI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제 자기보고식 평가입니다. 이렇게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 과정을 좀 더 다시 좀 그림으로 설명드리면은 116명의 그 피로감 이런 것들을 호소하시는 분들을 모집을 했고 이분들에게 이제 구조화된 임상과 면담을 토대로 해서 이 FFI, 프리드를 기준을 이제 참조 기준으로 삼아서 이제 골든 스탠다드로 이제 삼았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노쇠 또는 전노쇠로 진단된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정상군이 있다는 것이죠. 59명, 57명.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자가보고식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 중에서는 우리가 이제 인덱스 테스트로 쓰는 이제 통합적 활력 척도를 이제 메인으로 두었고요. 분석은 모든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뭐 탈락자거나 또는 결측치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 그 중요한 부분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노쇠 진단군과 비진단군, 정상군이 이렇게 나뉘어졌다고 했는데 그 집단의 특성을 좀 비교했습니다. 첫 번째 표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 PF는 노쇠로 진단된 양성군, 노쇠 양성군이고 NF는 네가티브로 해서 노쇠 음성군, 즉 정상인을 정상인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집단을 비교했을 때 이 활력에서 차이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IVS-P는 신체적 활력, 피지컬의 약어로서 IVS-P라고 했고, IVS-E는 심리적 활력, 사이콜로지이긴 한데 이게 좀 구분을 용이하기 위해서 정서적 활력이라고 좀 이름을 붙여서 IVS-E 이모션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 구분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보시면은 이 노쇠로 진단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활력이 유의하게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KFI, 한국형 노쇠 지표에서는 노쇠군이 더 높았고, 피로도 높았고, 웰빙과 삶의 질은 낮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단 구분이 잘 됐다는 걸 반영하는 결과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이 활력 척도를 노쇠를 선별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려고 하는데 정말 노쇠를 잘 분류할 수 있는가 그 능력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류 성능을 보기 위한 지표가 AUC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AUC가 의미하는 것은 이 오른쪽에 있는 그 그림이 있습니다. 이 중앙선은 이제 중앙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선들이 이게 이 선 밑에 있는 영역, 그러니까 이 예를 들어서 파란색이 IVS 척도인데 이 척도의 선을 따라가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 밑에 있는 모든 영역들을
이 수치로 표현한 것이 바로 AUC입니다. 그래서 이 AUC가 높으면 높을수록 노쇠를 잘 판별해낸다. 선별할 수 있다. 또는 진단의 어떤 보조로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점을 좀 설명드리면은 보통 AUC 값이 0.7 이상이면은 페어한 수준, 괜찮은 수준이라고 평가를 하고 0.8보다 높은 수준이면은 굿, 좋은 수준으로 이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임상적 해석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능을 보면은 전체 점수 총점은 0.76, 신체적 활력의 경우가 0.813으로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KFI라고 하는 한국형 노쇠평가가 이제 임상과 면담을 토대로 하는 그 노쇠 그 선별 도구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도구보다도 분류 성능이 이제 수치적으로는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자가보고식 척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임상과 면담을 토대로 진행하는 것만큼이나 또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는 점이 비용 효율적인 측면을 우리 그 이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걸 딜롱스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이 각 척도들 간의 AUC 분류 성능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본 겁니다. 보면은 IVS-P 신체적 활력이 IBS 총점을 쓴 것보다도 분류 성능이 더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IVS-E 정서적 활력만 쓰는 것보다도 더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KFI 한국형 노쇠 평가는 다른 IBS 총점이라던가 하위 척도들과 그 분류 성능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유의 수준은 0.5 수준으로, 0.05 수준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이 연구 결과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노쇠라는 증상을 선별하거나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점은 진단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진단은 당연히 이제 임상과 면담을 토대로 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진단을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 노쇠로 의심되는 분들을 빠르게 선별하고 또는 진단의 보조 도구로서 쓰기 위해서 타당하다는 것이죠. 이 IBS-P 신체적 활력 척도가 말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몇 점을 기준으로 우리가 노쇠를 좀 선별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유든 인덱스라고 해서 이 특이도와 민감도의 합이 최대가 되는 지점을 탐색적으로 우리가 절단점을 삼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이 되는 게 24.5점. 이 척도가 그 각 신체적 활력 척도가 0점에서 44점에 해당하는 그 점수 범위를 가지고 있고 심리적 활력도 0점에서 44점 범위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은 한 신체적 활력에서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지점을 두고서 그 점수보다 낮을 때 24점 이하일 때 노쇠 또는 전노쇠로 이제 의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빠른 선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그 진단, 그 분류 성능 수치를 좀 설명드리면은 민감도는 그러니까 양성으로 진단된 사람들, 실제 양성인 사람들을 양성이라고 분류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민감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실제로 노쇠인 사람들을 잘 판별해낸다는 것이죠. 그 수치가 0.814로 좋은 수준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이 특이도, 스페시피시티는 이제 그 실제 음성인 사람들을 이 척도를 통해서 음성으로 분류할 확률을 의미합니다. 그 점수도 이제 0.719로 그렇게 낮지 않은 수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양성 예측도 음성 예측도 모두 이제 괜찮은 수준으로, 페어한 수준으로 나타났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 그 수치들을 보면서 해석을 한다면은, 이 신체적 활력이라고 하는 이 24.5점의 점수가 노쇠를 선별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옆에는 이제 크로스 테이블을 좀 그려놓은 것이고, 방금 전 이 결과가 이 통합적 활력 척도의 분류 성능, 진단 성능을 보여준 것이었다면은, 우리가 실제 환자들을 볼 때 진단에 넘어서
이 환자들의 개인차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쇠로 똑같이 진단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분은 좀 더 활력이 넘치는, 좀 더 있어 보이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정말로 활력이 없어 보여서 정말 심각한 수준으로 보이는, 흔히 이제 질환 심각도에서 이제 개인차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통합적 활력도가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가를 이 증분타당도 분석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결론만 좀 설명드리면은 신체적 활력, 그러니까 IVS-P는 피로를 부적으로 예측했다고 볼 수 있고, 심리적 활력은 웰빙과 삶의 질을 정적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노쇠로 진단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신체적 또는 노쇠로 의심되는 사람일지라도 신체적 활력이 높을수록 피로감은 적게 호소하고 심리적 활력이 높을수록 웰빙과 삶의 질을 높게 보고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네, 결론 좀 설명드리면은 이 통합적 활력 척도는 이 노쇠의 초기 선별, 진단을 이 자기보고식을 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니까 초기 선별을 위한 비용 효율적인 평가 도구로 쓰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임상과 면담에 기반한 평가 도구만큼이나 노쇠 분류 성능을 보였기 때문에 적절한 노쇠 분류 성능을 보였기 때문에 자기 보고식만으로도 그 정도의 성능을 보일 수 있다면은 우리가 비용 효율적 평가 도구로서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이제 임상 맥락을 고려해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순히 질환과 증상을 넘어서 웰빙과 삶의 질까지 예측하는 환자 중심적 평가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비슷한 흐름입니다. 앞서는 이제 노쇠 환자들을 얼마나 잘 선별해낼 수 있는가를 봤다면은 두 번째 연구는 우울 장애를 얼마나 잘 선별하고 또 평가할 수 있는가를 본 겁니다. 똑같은 설계이기 때문에 좀 이 진단 기준만 설명하면은 스케일 5 그 DSM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진단을 우울 진단군과 비진단군에 나눴고, 이 모든 사람들에게 밑에 있는 그 척도들을 다 평가했습니다. 이때 좀 우울을 두 가지 종류로 평가했는데, 햄디 또는 HDRS라고 하는 것들은 임상과 관찰자 평가를 통해서 우울 심각도를 평가한 것이고, BDI는 자기보고식으로 우울을 평가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은 그 연구 과정 설계를 보이고 있고,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분류 성능만 좀 설명드리면은 이 전체 총점과 정서적 활력에 해당하는 분류 성능이 페어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근데 신체적 활력은 앞서 노쇠 연구랑 다르게 좀 안 좋은 수준, 이 2.693이면은 약간 좀 안 좋은 수준이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그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HDRS는 임상과 면담에 기반한 평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DSM 진단과도 일치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가장 높은 분류 성능을 보였습니다. BDI는 자기보고식 그 우울 평가인데 그 IBS 총점이나 정서적 활력만큼의 그런 그 분류 성능, 비슷한 분류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쌍별 비교를 하면은 총점을 쓰는 것이 신체적 활력만 쓰는 것보다 우울을 분류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중요한 거는 이 BDI, 흔히 우리가 우울을 선별하는 그 가장 그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가 이 BDI인데, 이 BDI와 유사한 수준으로 그 분류 성능을 보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IBS 총점이.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고민해야 될 것은, 그러면 우리가 우울장애를 선별하는 그 보조지표로 쓸 때 총점을 기준으로 볼 거냐, 아니면은 이 정서적 활력, 심리적 활력을 기준으로 평가를 할 거냐를 할 때, 우울장애가 당연히 이제 정서적인 흥미 저하라던가 또는 우울한 기분 같은 이런 정서적인 측면이 핵심이 되는 그 질환이긴 하지만, 특히나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두통이라던가 어떤 여러 가지 신체적 증상까지도 같이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서적 활력만을 가지고서 우울장애를 선별한다고 했을 때 신체적 증상을 주된 호소로 갖는 우울장애 환자를 누락할 그런 가능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총점을 가지고서 우울 선별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하다는 그런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컷오프 점수를 소개해 드리면은 총점 기준으로는 36점보다
낮을 때. 그러니까 총점은 0점에서 88점이 범위를 갖습니다. 신체적 활력 44점까지, 심리적 활력 44점까지이기 때문에 총점은 88점인데, 그중에서 36점보다 낮은 점수를 가질 때 우울이 의심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좀 더 이제 추가적인 교집합을 좀 보자면은 정서적 활력은 19점보다 낮은 경우일 때 우울장애로 그, 좀, 어, 의심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진단 성능 지표를 보면은 이 총점 기준으로 했을 때 민감도가 0.836으로 매우 높은 수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이도 같은 경우는 0.544로 거의 그 특이도를 기대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사실 여기서 이제 트레이드 오프가 발생하는 것이긴 한데, 근데 이 척도를 쓰임새를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우울장애를 빠르게 선별하는 목적, 선별이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특이도보다는 민감도가 높은 것이 매우 중요한 지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높은 민감도를 고려했을 때 선별 도구로서의 기능은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 다만 특이도가 낮고 밑에 보시는 것처럼 양성 예측도가 낮기 때문에 실제 그 우울을 진단하는 그런 진단 보조 도구로서 쓰기에는 그 분류 성능이 약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제가 이제 설명드리진 않았지만 이 정서적 활력 같은 경우는 이 민감도보다 특이도가 더 높은 그 양성 예측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임상 현장에서도 그 임상 목적에 따라서 활용도를 좀 달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별을 목적으로 한다면은 총점을 기준으로 해서 민감도를 높여서 이제 우울을 선별하는데 이제 그 진단 확정의 그 단계에서는 이 정서적 활력이 하나의 참고 지표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양성 예측도가 높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도 이제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증분타당도도 그냥 그냥 결과만 설명드리면은 신체적 활력이 높을수록 피로가 낮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신체적 활력이 높을수록 웰빙과 삶의 질을 정적으로 예측한다. 심리적 활력은 웰빙과 삶의 질을 정적으로 예측한다. 여기서도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활력이 다차원적으로 구성되면서 각각의 차원이 예측하는 영역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신체적 활력은 앞서 노쇠 연구에서도 그렇다시피 피로와 같은 좀 더 이제 신체적인 영역을 잘 예측한다고 볼 수 있고, 심리적 활력은 웰빙, 삶의 질 같은 일상생활 기능적인 수준을 잘 예측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결론 내리면은 IBS는 노쇠, 우울장애 같은 흔히 이제 에너지 저하와 연관된 질환들을 선별하고 평가하는데 이 타당성이 입증된 도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뭐 컷오프 점수나 이런 것들도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여기서 이제 좀 추가 연구 아이디어를 좀 얘기를 한다면은 뭐 경도인지 장애 같은 그런 경우도 한번 쓰임새를 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인지장애라고 하는 것이 실제 그 인지 과제 수행 이거 반드시 뒷받침돼야 되긴 하겠지만 경도인지 장애 환자의 경우에는 어떤 우울 같은 것들로 인해서 동반되어서 인지 저하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활력을 평가하는 것이 어떤 경도인지 장애에서 치매로 넘어가는 그런 위험군을 좀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을 위해서 추가적인 연구는 반드시 수행되어야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연구는 네, 이제 한방신경정신과에 방문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활력을 평가했을 때 이 환자들의 그 질환 유무를 예측하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 대상자들은 정서 문제를 보이는 흔히 화 또는 우울, 불안 또는 스트레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서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호소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했고요. 현재는 169명을 모집했습니다. 이 연구는 아직 끝난 건 아니고 현재 모집 중에 있는데 400명까지 모집하는데 지금 중간 연구 결과를 좀 보고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진단은 이제 화병 스키드 그리고 DSM-5를 기준으로 해서 우울장애, 불안장애, 스트레스 관련 장애들을 그 진단을 내렸고요. 이렇게 한방신경정신과에서 주로 진단을 내리는 것들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진단 중에서 하나라도
이 정신질환 진단된 경우는 진단군에 우리가 할당을, 그러니까 배정을 했고, 분류를 했고, 아무것도 진단되지 않은 경우는 비진단군으로 두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 한방신경정신과 방문자들의 대상으로 이제 활력이 어떻게 그 진단을 예측할 수 있는지를 평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측정은 통합적 활력을 측정했고, 또 단순히 진단뿐만 아니라 그 진단된 그 심각도 똑같이 우울로 진단될지라도 심각한 경우가 있고 중등도가 있고 경도가 있고 또는 경계선도 있는 것처럼 그런 심각도까지도 임상과 면담에 기반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정서 문제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KSCA-95라고 해서 SCA-90의 그 한국형 버전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에는 우울, 불안, 공포 또는 이제 PTSD, 신체화 증상,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정서 문제들을 이제 측정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한방병원에 오시는 분들,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은 이런 정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두통이라던가 뭐 소화 문제, 가슴 답답함 같은 이런 신체적인 문제들을 같이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이 한방병원에서도 이런 그 신체적인 증상을 주 문제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신체 증상까지도 같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정서 문제, 정신장애이긴 하지만 이런 신체 증상 당연히 이제 포함되기 때문에, 그리고 인구사역적 변수들도 이제 측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집단 비교를 하면은, 여기 이쪽이 좀 잘못되긴 했습니다. 이 클리니컬 그룹은 110명이고, 59명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했고 110명이고, 넌 클리니컬은 59명을 했는데, 임상군에 해당되는 분들은 활력이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비임상군에 비해서 이 임상 그 심각도, 질환 심각도도 높고, 우울이나 불안, 공포증 같은 것도 높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SCA-95의 경우에는 T 점수라고 해서 좀 다른, 이렇게 일반 원점수랑 좀 다르게 쓰거든요. T 점수는 50점이 평균 점수, 평균 점수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서 이제 10점을 1표준 편차가 늘어날수록 이제 10점씩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SCN95에서 60점은 경계선 수준에 해당되는 문제라고 이해하면 되고, 70점 이상의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수준의 그런 증상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임상군의 경우에는 경계선 이상 또는 이제 거의 심각한 수준에 해당하는 정서 문제를 보인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반면 비임상군은 그래도 평균보다는 높지만, 당연히 그런 문제를 호소하시고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높지만, 좀 그래도 경계선보다 좀 낮은 수준의 문제를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 신체 증상 같은 경우도 임상군이 비임상군보다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그 심혈관계와 관련된 그 가슴 답답함 같은 신체 증상도 높게 호소하고 있고, 또는 피로감이라던가 제가 정확한 문항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떤 여러 가지 신체 증상들에 있어서 문제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냥 결과만 요약해드리면은, 어, 이런 인구 통계학적 변인들을 통제한 다음에도 이 통합적 활력이 진단을 유의하게 예측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울이든 화병이든 하나라도 진단된 경우를 잘 예측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신체적 활력의 경우에는 이 한방신경정신과의 그 질환들을 예측하는 능력은 좀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이것만 좀 설명드리면은 OR이라고 하는 것이 그 확률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여기 5R1이 그 기준이고 1보다 낮으면은 이 신경정신 질환으로 진단될 가능성이 적어지는 겁니다.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신체적 활력도 이 높아질수록 이 신경정신 질환으로 진단될 가능성이 낮아지긴 했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정서적 활력은 유의하게 진단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음. 어, 근데 이제 신경정신 질환으로 진단된 분들 중에서 거의 50% 이상이 화병이었고요. 또 다른 50% 이상이 우울장애였습니다. 물론 그 교집합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방신경정신 질환으로 이렇게 진단된 사람들 중 80%가 화병 또는 우울로 진단된 경우였거든요. 그래서 화병 예측과 우울장애 진단도 그 각각으로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화병 같은 경우는 신체적 활력과 정서적 활력, 심리적 활력이 모두 이 화병 진단 가능성을 낮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 활력은 물론 좀 경향성 수준으로 나타났고 정서적 활력은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화병 같은 경우는 신체적 활력과 심리적 활력 둘 다와 연관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울장애 같은 경우는 이 신체적 활력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정서적 활력에서 유의했습니다. 정서적 활력이 높을수록 그 진단될 가능성이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화병에 비해서는 정서적 활력과 좀 더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서 문제를 어떻게 예측하냐라는 걸 봤을 때, 이 설명을 드리면은 인구 통계학적 변인을 먼저 통제하고, 정신장애 진단도 통제하고, 당연히 정신질환으로 진단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비임상군보다 이런 정서 문제를 더 많이 호소할 거라고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진단까지도 통제를 하고, 이 활력 수준이 이 정서 문제를 얼마나 잘 예측할 수 있는지를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정서 문제의 경우에는 이 심리적 활력, 정서적 활력이 유의하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서적 활력이 높을수록 우울, 불안 같은 정서 문제를 적게 경험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체 증상의 경우에는 반대로 정서적 활력보다는 신체적 활력이 좀 더 많이 유의하게 연관성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한다면은 이 토원적 활력 척도는 이 한병성경 정신질환, 뭐 화병과 우울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 진단 유무를 예측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이 각각의 하위 척도별로 기능이 좀 다르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체적 활력은 신체 증상을 예측하는데 좀 더 특화된 척도로 활용될 수 있고, 이 정서적 활력은 정서 문제를 예측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한방신경 정신 질환으로 진단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활력의 여러 가지 양상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신체적 활력이 매우 낮은데 정서적 활력은 어느 정도 좀 평균 수준인 경우라고 생각해 보면은 이분의 경우는 좀 더 신체적 증상을 다루는데 좀 포커싱이 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분명 존재할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그 진단에 있어서는 동일한 진단이 있지라도 개인차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 개인차에 따라서 당연히 치료 접근도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평가하는 하나의 지표로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앞선 스터디 3과 동일한 표본입니다. 다만 이 좀 연구의 관심사가 다른데 한방신경 정신과에 온 환자들이 활력 프로파일을 좀 분류해 봤습니다. 그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 신체적 활력과 심리적 활력이 있는데 가설적으로는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신체적 활력은 높은데 심리적 활력은 낮은 집단군이 있을 수 있고 반대도 있을 수 있어요. 신체적 활력은 낮은데 심리적 활력이 높은 군 또는 둘 다 높은 군 또는 둘 다 낮은 군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따가 뒤에서 결과를 설명해 드리긴 하겠지만 그렇게 원하는 결과는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이 동일한 표본을 가지고서 프로파일 분석을 해봤고요. 이거는 이게 모델을 의미하는 것은 그러니까 프로파일 개수를 의미합니다. 프로파일 개수가 하나인 경우, 두 개인 경우, 세 개인 경우, 네 개인 경우, 다섯 개인 경우 중에서 어떤 모형이 가장 데이터와 핏한가, 적합한가를 보여주는데 그냥 해석은 네 개 프로파일을 두는 것이 가장 적절했다는 걸 이제 통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델을 보면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는 사실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하위 척도 간의 상관이 매우 높기 때문에 완전 신체적 활력은 낮은데 심리적 활력이 높거나 이런 것들을 사실 생각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임상적으로는 분명히 쓰임새가 있을 법한 그 구도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게 프로파일 넘버를 제가 좀 2, 3, 1, 4로 했는데 그러니까 그 패키지에서는 이제 두 번째 프로파일, 세 번째 프로파일로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 통합적 활력 척도의 점수상으로 봤을 때 제가 기준으로 좀 순위를 매겼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프로파일은 모두 매우 낮은 경우. 그러니까 각 척도당 0점에서 44점의 범위인데 4.25점의 신체적 활력과 5점 정도의 정서적 활력을 보이면서 활력이 매우 낮게 보고된 집단군이 하나가 있고
그분들이 이제 32명 정도 분포되어 있었고, 어, 저활력 경계라고 제가 이름을 붙인 거는, 활력 수준이 좀 낮긴 한데, 그래도 이제 질환 유무가 약간 좀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를 저활력 경계형이라고 이름 붙였고, 그 활력 점수에서 각 하위 척도에서 중간 정도에 해당되는 경우를 상대적으로 활력이 보존된 경우.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정말 그 활력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개로 구분이 됐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는 것처럼 이 저활력 위험형, 저활력이지만 약간 경계형, 이게 약간 좀 상대적 활력 보존형, 고활력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직은 169명 표본이기 때문에 그 모형에 있어서 좀 불확실성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400명까지 되면은 사실 이 결과가 좀 달라질 수도 있긴 한데 제 좀 희망사항은 약간 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이 IVS 피지컬, 그러니까 신체적 활력이 정서적 활력보다 약간은 낮은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프로파일에서 그렇긴 합니다. 하지만 좀 주목해서 볼 거는 이 3번에 해당하는 이게 저활력 경계형의 경우에 신체적 활력이 좀 더 많이 떨어져 있는 듯한 정서적 활력에 비해서 좀 더 많이 떨어져 있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이 고활력형의 경우에도 신체적 활력이 정서적 활력보다 좀 더 많이 떨어져 있는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교적 이쪽 두 개는 좀 약간 좀 수평을 이루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러니까 제 가설적인 예상은 아마 우리가 어떤 문제를 스트레스를 할 때,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는 이제 신체적 활력이 먼저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이 한방신경정신과에 오시는 분들 화병, 우울 또는 이제 PTSD 같은 경우가 이제 스트레스가 만성적으로 유지되는 경우잖아요. 스트레스가 만성적으로 되면 이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그 이완의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까 신체적 활력의 조작적 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완의 가능성이 그러니까 과각성이 오랫동안 유지되면서 소진이 되면은 먼저 반응하는 것이 신체적 활력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체적 활력에서 먼저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더욱더 발전되면은 이 밑에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신체적 활력이 먼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심리적 활력이 뒤이어서 반응하는 그런 양상들도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런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종단 연구가 필요하긴 하겠지만, 자, 이 프로파일에 대한 해석을 드린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 프로파일의 그 쓰임새, 얼마 좀 임상에서 적절하게 쓸 수 있을지를 말씀드리면은, 프로파일 간 진단 차이를 비교했습니다. 정신질환 진단 유무를 그 그래프로 보시면은, 그 2번이 아까 매우 위험한 저활력 위험형에서 93%에 해당하는 분들이 이제 진단된 경우, 화병, 우울, 불안 중에서 하나 이상 진단된 경우가 93%에 해당되는 것이고, 3번 저활력 경계형에는 경우는 65%, 점점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매우 고활력형은 이제 거의 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정상군에 해당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그래프로 보시면은 2번, 1번과 3번이 그래프가 뒤바뀌긴 했었는데 어쨌든 활력이 줄면 줄수록 진단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과 비슷하게 이번에는 화병을 기준으로도 이제 프로파일에 따른 차이를 봤는데 역시나 이 활력이 매우 낮았던 집단에서 90%의 진단율을 보였고 4번에서는 진단되지 않은 경우가 유의하게 많았습니다. 네, 우울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울은 약간 좀 이 그래프가 약간 좀 모호한 느낌이 좀 듭니다. 화병이나 앞선 이 전체적인 정신질환에 비해서 우울의 경우에는 이번 그 활력이 매우 낮았던 프로파일에서도 62%밖에 정확하게 그 진단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활력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초진단적인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활력이라고 쟀지만 이것이 우울장애를 직접 대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화병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거, 그또 여기서 설명 안 했던 불안이나 PTSD 같은 여러 증상들을 이제 아우르게 되는데, 활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울에만 특징적으로 이제 그 영향을 예측한다고 보긴 어렵다는 것이죠. 대신 전체적인 한방신경정신과에 내원하는 환자들의 그 전체 정신질환으로 따져봤을 때는 그 정확도가 매우 높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활력 척도를 쓴다면은 개별, 개별 질환을 예측하는 용도로 쓰기보다는 이 사람이 그 후속 임상 면담이 필요한지를 보기 위한, 그러니까 선별, 그러니까 위험한지 아닌지를 그냥 빠르게 선별하는 용도로 쓰이는데 좀 더 적합한 척도라는 것이죠.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넘어가고, 예, 그리고 또 프로파일 간 신체 정서 증상을 비교하는 걸 봤는데, 이게 KSCA95에서 보는 우울, 불안, 공포 각각의 그 지표들이 있고, 신체적 증상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활력 프로파일 네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저활력 위험형, 경계형, 활력 보존형, 회복 탄력형이 있는데 이 네 집단 간에 그 정서 신체 증상 차이가 있는지를 봤던 겁니다.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활력 위험형에서 가장 높은 증상이 나타났고 이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증상이 점점 줄어드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 검진까지 해보면은 실제로 통계적으로 이 각 집단의 증상 차이가 단계적으로 나타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네. 그래서 요약 결론으로 넘어가면은 한방신경정신과 내원한 환자분들의 잠재 프로파일을 탐색했을 때 네 가지 유형이 나타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활력 위험형, 이 경우에는 화병이나 우울장애를 포함한 정신질환 진단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회복 탄력 고활력형의 경우에는 진단 가능성이 없는 거의 정상군에 해당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한방신경정신과에 방문한 환자들이 어떤 진단명은 동일할지라도 그러니까 우울장애로 진단된 그 사람들이지라도 그 개인차가 매우 많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우울장애 환자일지라도 활력이 높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비교적 높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활력이 매우 낮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활력 프로파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신체 정서적 증상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바로 그 내용인데요. 이 통합적 활력 수준에 따라서 단계적 변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 저활력 위험형이 가장 심각한 문제를 보였고,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 증상에 대한 심각도가 단계적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어, 네, 이 정도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총 네 가지 연구를 진행하면서 이 활력 척도를 어떻게 하면 임상에서 활용할 수 있을까까지 설명드렸습니다. 네, 일단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고 혹시 뭐 궁금한 점 있으면은 질문 받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딱히 없으시면은 어, 혹시나 뭐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단톡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뭐 다음에라도 질문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금 이제 그 통계 내용 들어가니까 조금 이제 뭐 약간 뭐 어렵기도 하지만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통 갖고 있는 가설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도구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결국은 이게 임상 장면에서 그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도구로 이제 만들어지고 있고, 뭐,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뭐, 요즘 우리 학회나 또는 협회에서 추구하고 있는 신의료 쪽 어떤 척도로도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좀 한의계에서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어떤 도구로 그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정신과 분야에서 특히 이제 한의학과 정신과 분야의 어떤 그 사람들은 옛날부터 이제 소위 말하는 뭐 신경쇠약 비슷하게 어떤 기본적 베이스가 어떤 그 쇠약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척도와 또 우울, 불안 뭐 이런 척도를 서로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활용한다면 임상적 활용성은 더욱 높을 거라고 보고요.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시간에 할 어떤 프로그램도 이 도구를 갖고 이제 평가 데이터들이 나오는데 매우 유용하게 그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번에는 이제 치료 프로그램을 갖고 기에 관한 어, 연구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그 진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 한의사 원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